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최중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도전적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도전적 행동과 그 도전적 행동으로 겪게 되는 현장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보고 또 대안도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도전적 행동을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개괄적으로 또는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입해야 될까, 적용해야 될까를 내용으로 조금 스피드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래 자막에 나가는 내용으로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도전적 행동을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적 행동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현장에서 느껴야 될 효능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딘가로 연결되는 마중물 기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 교육에서는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을 좀 가져야 되겠다. 세 번째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례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전적 행동을 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먼저 좀 바꾸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도전적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원래 장애인들 그래 하는 관점으로 계속 볼 것인지, 도전적 행동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작업. 두 번째, 이 도전적 행동을 다루기 위해서,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될까, 참고할 서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베이스 학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적 행동은 기술만으로 해결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굉장히 탄탄한 인권에 대한 관점, 이념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기술만 제공하고 또 그 기술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한계를 느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래서 장애인들을 다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 행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 안에서 기본 이론적 공부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 도전적 행동은 한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직 안에 어떻게 시스템하고 체계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에 의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가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동료로서 또는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더 이상 1시간, 2시간, 많으면 3시간, 4시간의 일회성, 단발성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제안하는 것은 25주 정도, 2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관에서는 그 교육비를 어떻게 다 감당해? 라고 고민이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68H 플러스 알파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즉, 교육비의 한계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거기에 비용이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구조입니다. 즉 비용이 없는 기관에도 교육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자기 기관에 또는 해당 기관에 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에 열망이 있는 분들은 아래 자막 나가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전적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이해하는 도전적 행동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사진하고 동일합니다. 먼 사막에 가도 끝이 없는 길 같은 개념이 저에게는 도전적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전적 행동은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행동을 소거하고 나면은 새로운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제가 이 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공할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인 면, 어떤 요렇게를 때는 요렇게 하면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돼,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 동기는 당사자의 동기가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일은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구나라고 직접 대면할 동기를 찾고 그 동기가 생겼을 때, 동기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고민의 지점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아니면 저런 방법으로 해볼까? 자신만의, 우리 조직만의 고민을,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은 그들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도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도전과 시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결과물로 대부분 실패하거나 운이 좋으면 한 번쯤 적용된 것들이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했을 때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우리 속담에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속담 안에 두 명이 나옵니다. 실패와 성공. 누가 어머니죠? 속담에는 실패가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엄마인 실패가 끊임없이 실패의 경험을 해야지만 운이 좋게 성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뭐든지 하면은 성공해내야 된다. 완성해내야 된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를 전제하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오히려 실패하길 원합니다. 실패할 때, 실수할 때 그것이 노하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다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다시 시도하고 도전해서 또 실패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은 이번 시간에는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의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프로그램 제공했으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은 받으려면 받아, 뭐 안 받으면 본인들 몫이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좀 더 사람 중심적이고 좀 더 통합되는 사회 문화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곳이 사회복지기관이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의 저항을 딛고 우리의 미래의 비전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므로 끊임없이 실패를 전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누군가 한 명, 사례관리 담당자,
뭐 사회복지사 한 명, 우리가 이 기관에서는 너야라고 지칭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직 전체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첫 번째가 교육 시스템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이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해야 될 책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동안 봐온 책들 중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지?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지라는 책 2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피터 비에리가 쓴 삶의 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은 삶의 격이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칼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이라는 책입니다. 이 2권 정도는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읽고 소양을 갖추어야 될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리는 책들이 정상화 원리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사람 중심 계획에 대한 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정상화 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 또한 조직 안에서 도전적 행동을 지원을 실천하기 전에 조직 전체 문화 안에 이 정도의 책들을 기본적으로 읽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베이스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전적 행동을 지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책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야 될 책들은 김도연 선생님이 쓰신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장애학 함께 읽기,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나오는 장애에 대한 정의, 법에 나오는 장애를 넘어서 사회적 모형 중심의 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줍니다. 즉, 장애는 그 자체로 장애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 문제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는 개념이죠. 이 정도 책도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루어야 될 책은 그러면 우리의 삶, 사회복지 현장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모형은 캠프힐입니다. 캠프힐.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기반해서 칼 퀘인이라는 사람이 1940 몇 년도인가 50 몇 년도에 캠프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 이 캠프힐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한 10년 전쯤인가 그 방송국에서 영국의 캠프힐 촬영한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 40분짜리 영상 안에 또는 이렇게 책 안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에 머물거나 답습만 한다면 장애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소개된 책들을 기관에 준비하고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도전적 행동 지원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연구 문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고 복지시설 협회나 단체에 들어가면 많이 제시된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다라는 책들이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 무슨 연구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 안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관이 도전적 행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베이스 학문이라고 봅니다. 이것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술의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한 위대한 존재를, 존엄한 사람을 기술로만 어떻게 바꾸거나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사의 오만 아닐까? 교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전적 행동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전적 행동을 소거하고 나면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관념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확하게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공자 중심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문화 때문에 도전적 행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표현이 도전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원 체계를 방향을 조직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 차원의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구조를 조직이 가지지 않는다면은 끊임없이 당사자도 고통을 받게 되고 지원하는 인력도 고통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도전적 행동 지원은 어느 유능한 한 개인에 의해서 지원되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이 또는 지역사회가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게 장애인 복지에 말하는 사회적 모형의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조직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기관의 비전을 정리하고 그 비전에 의해서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정리해 두지 않으면은 A는 A 방향대로, B는 B 방향대로, C는 C 방향대로 지원하다 보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욕구에 충족되지 않아 라고 할 때 드러나는 행동들이 도전적 행동입니다. 그런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 그들이 감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개념을 도전적 행동 자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그들을 지원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장애와 또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치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와 철학에 대한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기반에서 칼 퀘이니가 만든 캠프힐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칼 퀘이니가라는 사람이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변장하지 않고 다르게 가장하지 않으며 정상에 맞추지도 않으므로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이렇게 그는 장애를 정의했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죠? 나를 포장하고 좀 다르게 드러나길 원하고 좀 멋있게 드러나길 원하고 대부분의 문화 안에 맞추어진 사람처럼 드러나고 자신의 욕구가 있어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칼 퀘이니의 정의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참 솔직하구나. 요구를 정확하게 하는구나.
욕구를 드러내는구나라는 존재로 본다면 어쩌면은 도전적 행동의 반 이상, 80% 이상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지원은 전혀 알 수 없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념을,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도전적 행동에서 알아가는 것, 조금 알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 중에 한 명,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있죠. 메가더가 이렇게 말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저도 똑같습니다. 도전적 행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훨씬 힘들게 한다고 보고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사례로 드는 버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광버스와 같습니다. 고객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타기만 타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내려놓죠. 즉 우리의 서비스는 일방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제공하는 루틴으로 돌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성차하든 필요한 곳에서 성차하고 필요한 곳에서 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러나 그 버스는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까요? 도전적 행동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조금만 문제만 일으키면 도전적 행동이야, 문제 행동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만으로는 도전적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굉장한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을 해할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물건을 훼손하거나 그 정도의 강도가 동반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됩니다. 빈도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이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 강도와 빈도와 기간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도전적 행동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그 개인의 삶에 또는 주변인들에게 과의 관계 안에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를 도전적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문제 행동 하나 한번 일으키면 제 도전적 행동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될 영역인 거죠. 모든 이론들이, 정의들이 빈도와 강도와 기간을 전제로 도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해야지만이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도전적 행동들은 폭력성 있죠. 누군가를 심하게 구타하거나 때리거나 강박 행동, 과도한 과잉 행동,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머리 쥐어뜯기, 대소변 먹기, 얼굴 때리기, 상처 파기, 손 물기, 벽에 자기 몸 부딪히기, 가구 망가뜨리기 등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전적 행동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왜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영어로는 challenging behavior라고 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전적 행동의 개념은 우리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기억나시죠? 그 챌린저호가 왜 챌린저호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의 기술만으로는 이 비행선을 우주에 보내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거를 돌아오게 하는 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선 이름이 챌린저호입니다.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정도가 돼야지만이 챌린징, 도전적 행동이라는 거죠. 왜 이 도전적 행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강도와 빈도와 기간에 의해서 계속 강화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 강도와 빈도와 기간의 어느 시점에 이것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도전적 행동은 위험한 상황, 한계적 상황을 만들고 그들을 낙인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원 인력들에게는 좌절, 스트레스, 참여 방해, 당사자에게는 그래서 그들을 상호작용을 방해하거나 통합을 방해하거나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가 끊어주는 것, 이게 도전적 행동의 지원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인 거죠. 이 도전적 행동은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도전적 행동은 어떤 기능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주의를 좀 끌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잠깐 기다려. 좀 이따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반복되면은 이 친구는 어느 날 우연히 물컵을 탁 떨어뜨렸는데 선생님이 바로 달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때 학습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물컵 떨어뜨리는 게 효과적이네? 그럼 던져볼까? 던지면 더 빨리 오네? 이렇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당사자 중심이 아닌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그냥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물컵을 던지니까 선생님이 오네, 뭔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당사자들은 도전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물컵이 던져지고 뭐 벽에 부딪히고 이런 현상이지만은 그들 안에 이런 기능,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적 행동을 그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현상들 속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지원 인력, 즉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당황스럽죠.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던 시간에 뭐가 날아가고 TV가 깨지고 문이 유리창이 부서지고 이런 형상들 앞에서 당황스럽고 이런 행동들, 이런 현상들의 반복에 의해서 소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해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는 아무리 지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억제하는 현상, 활동 중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이용인이 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권 침해라고 고발당하죠. 사회복지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대응 기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전적 행동은 당사자와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즉, 주변 환경과의 소통의 어려움,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좀 이따가 심화 이야기할 때 할 거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신이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증후군의
증후군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자해가 있습니다. 질환적 특성에 의해서. 또는 프라더-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질환적으로 봐야 되지 도전적 행동으로 보는 것은 분리해야 됩니다. 로하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비만이 되도록 계속 섭취하는 게 증후군 각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과 질환적 특성을 구분해서 볼 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소가 뭔지 알아보면 반드시 개별화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모든 방식을 하나로 정해놓고 A에게도 적용하고 B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행동,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의 구체적인 전략은 유능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별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라고 긍정적 지원 방식의 4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긍정적 지원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매 순간 가능성 찾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과 영화를 보러 간다. 이때 매 순간 가능성 찾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차 타. 빨리 가자. 내가 미리 표 끊어놨어. 팝콘은 내가 사올게. 라고 한다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영화를 볼지, 돈은 누가 낼지, 그 영화관으로 이동할 때 뭐를 타고 갈지, 누구랑 같이 갈지, 좀 싸게 파는 조조 영화를 볼 것인지, 액션 영화를 볼 것인지, 호러 영화를 볼 것인지, 티켓은 인터넷으로 끊을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끊을 건지, 정 안 되면은 TV로 볼 것인지, 몇 시에 볼 것인지, 이 모든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 이 영화 보고 싶지 않은데라는 아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도전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 지원의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의 매번의 요소 안에서 그들이 필요하는, 요구하는 욕구를 가진 방향으로 지원해야 된다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의 차등화입니다. 우리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방식도 장애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듯이 다양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분들은 언어를 통해서, 언어적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AAC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그들을 기준에 두고 지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번 여름 캠프는 바다로 갈 거야. 어때요? 물어보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뜯어보면 당사자는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다 말고는 선택할 게 없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호캉스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건 뭐죠?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열어두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올여름은 바다로 가는 게 어때요? 라고 굉장히 당사자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우리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오랜 기간 이 소거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내가 적용한 프로그램이 먹히지 않는 데서 화를 내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실수하고 실패의 여정을 통해서 운 좋게 성공하는 기회를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긍정적 지원의 핵심 4가지입니다. 두 번째,
유능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면서 근본적으로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을 고쳐야 돼 라는 개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전적 행동의 지원의 핵심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고치는 것을 기본 지원 전략으로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능한 환경 만들기의 요소 1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충분히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사소통 방식을, 요구되는 의사소통 방식을 쓰고 있는가? 그들의 활동이 의미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하게 하는가? 그들의 일과가 활동이 존중되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가? 예측 가능하도록 돕는가? 이런 거죠. 기다리세요라고 말해놓고, 자, 1분, 2분 전에, 자, 다음은 뭐 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은 갑자기 변화되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때문에 긴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제는 이 프로그램 했다가, 오늘은 이 프로그램 했다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유능한 환경 만들기에 환경들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 이해관계자, 친구들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는가?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관계망을 잘 파악하고 지원하는가?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가 독일에 연수 갔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너무나 멋진 사례였는데, 어떤 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들만 보면 흥분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카페에 일했어요. 근데 카페에는 불특정 다수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왔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들을 지원하는, 그 한 분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했어요. 당사자를, 손님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사자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의 방식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매장 매니저가 아이가 그 매장에 들어오면은 그 당사자분 옆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분이 이름이 철수 씨면, 철수 씨 창고 정리하러 가실래요? 라고 묻는 거야. 아주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철수 씨는 본인도 알아요. 아이를 보면 흥분한다는 거를. 그런데 누군가가 기회를 제공할 때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매장 안에 그 손님이 머무를 동안에는 그분은 창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 행동이 아주 고난이도에 복잡하게 어려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바다로 놀러 갈래, 산으로 놀러 갈래 이야기처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죠. 주간보고만 해도 15명, 20명을 모시고 한 명은 산으로, 한 명은 바다로, 한 명은 들로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일관성이, 앞서 제시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들이, 봉사활동하는 자원들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화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개별에 맞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개인을 돌본다는 전제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상의 환경을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환경들은 기본 환경 구축 구조가 안전입니다. 부서지면 안 되는 것, 깨지면 안 되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쇠컵이라고 봅니다. 이건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예쁜 컵에, 유리컵에
예쁜 커피 잔에 커피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유능한 환경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다음은 도전적 행동을 이해하는, 장애를 이해하는, 자신들을 잘 이해해주는 아주 숙련된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처음에 오랜 기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교육 방식을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68H 플러스 알파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바랍니다. 오랜 기간 교육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전략의 핵심이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유능한 기능, 학력, 재질도 필요하지만 가장 그 중에 위대한 재능은 오랫동안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익숙함을 만들어 주거든요. 서로의 행동 양상이 어떻게 드러날지 서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 이것이 유능한 환경 만들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때 당사자들을 바꾸지 않지요. 오히려 계속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지금도 장애인 복지사업법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만들면 집단 활동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들도 더 작게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해선 지원 인력,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직은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조직의 지원 체계의 구축은 제가 한 20여 년을 넘게 준비하면서 이해한 또는 만든 조직 지원 체계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지원 인력 개인의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가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직 관점에서 지원해야 되고, 조직과 개인이 충분히 연습이 되었을 때 당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연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이해 영역에서 지원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굉장히 규범적이고 규칙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굉장히 비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깝깝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바라보는 생각이 주관적인데 그것을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자기를 이해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개인들이 모인 조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조직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조직 경영이라고 봐야 되죠. 조직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의 철학에 의해서 어떤 생산품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그 이들을 조직이 다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우리 조직이 어떤 이미지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직의 관점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야 고객들에 대한 개념이 선다는 거죠. 장애학이나 인권, 도전적 행동, 사례관리 등의 영역들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상 이해 영역만 다루는 거예요. 장애학이나 인권이나 사례관리나 도전적 행동만 다루는 것 같아요. 조직에 대한 이해나 자기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고객들에게 맞추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해 영역과 조직 이해 영역, 대상 이해 영역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의 인재 양성을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적 행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천천히 더 깊숙이 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전략과 목표를 구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이 좋은 세상을 좀 더 잘 누리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도전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의 계기가 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고 고민 있는 분들은 함께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